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해 살해했다고 고백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유튜버는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격투기 선수인 30대 남성에게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힌 채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뗐다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의 행동이 재물 손괴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참 이 개봉을 미뤄놨던 영화들 줄줄이 참 안타깝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상인들에게 수년째 각종 폐악질을 일삼고 있는 10대 무리들 사건 말입니다. 방송 이후 관할인 대구 남부경찰서 직원분들 좀 속상하셨던 모양이에요. SNS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니까 저러고 설치는 걸 왜 자꾸 우리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느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말씀도 일면 타당합니다. 어리다고 봐주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결국 솜털처럼 가벼운 법봉이 저런 괴물들을 만든 거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이랑 사반 찐가족이에요 하신 대구 상동 지킴이 류선화님. 자, 오늘 서울 종로 명동 일대가 너무 꽉 막혔는데 관광버스가 광교 위에 대놓고 저렇게 정차를 해놓고 있지 뭐예요. 정말 열불납니다 하신 백근홍님. 제 친구 최숙 딸내미가 임영웅 영화 예매해줘서 잘 보고 왔어요. 고마워하신 이화자님. 자, 대전 가오동 치킨 사장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3시 치킨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길래 사진을 보내달라 했죠.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인터넷에 도는 이미지를 그대로 보낸 거였어요. 정말 장사하기 힘듭니다 하신 윤철수님. 자, 부산의 문시용님, 김경자님, 강릉의 권시윤님, 최영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배우 한소희 친모 구속입니다. 자, 이미 진작에 의절을 했지만 생물학적인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모의 잘못에 이 강제 소환되고 있는 배우 한소희 씨. 자, 이번엔 정말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친모 구속이 됐는데, 자, 백다혜 아나운서, 무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네, 맞습니다. 원주 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원주 지역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한소희 소속사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배우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라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고요. 또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했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진짜 딸 자식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한 게 아닌 이상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요. 그러게요. 이게 이런 비슷한 일이 처음 알려진 건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갯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때 벌써 이제 한소희 씨는 이제 아픈 개인사를 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5살 때 이혼하고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져서 맞아요. 어머니하고는 왕래도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년이 된 이후로는 그래도 또 자식된 도리로서 이 빚을 다 갚아왔다라고 아픈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수그러드나 했더니 2022년에 또 이번에는 한소희 씨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갚지 않고 있다라고 소송에 휘말렸어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한소희 씨가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아이들 명의로 이 부모들이 가끔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의로 만든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던 거고 그 돈을 어머니가 안 갚았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소희 씨 측에서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변에도
이런 어떤 천륜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런 데 속지는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또 세 번째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게 민주주의냐? 자, 정치 얘기는 일도 하지 않는 사건 반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뭔데? 어이구 마을이 예쁘네 가는데 당신이 뭐 말하지 말고 네가 뭔데?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왜 이야기도 못해? 아니 씨 누나 소리도 하지 말라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야? 맞아 이리 와 설마요, 아무렴 차창 밖을 보면서 마을 참 예쁘다 했는데 승무원이 달려와서 제지를 했을 리가 있습니까, 이거? 아, 네. 근데 이 부산에서부터 서울역 오는 무궁화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 소리 지른 사람이 30-40분 동안 저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내용이 뭐 공산주의 얘기했다가 하나님 얘기했다가 간청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앉은 분들이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얘기해도 뭐 그냥 무시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승무원이 와서 제지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승무원이 이제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욕설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승무원이 이분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도 욕을 계속했고요. 아까 보신 대로 저렇게 가면서 창문으로도 계속 욕했는데 제보하신 분이 이런 분 만날까 봐 정말 기차 타는 게 괴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조 댓글창 관리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공부한다더니 훌러덩입니다. 자, 역시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노출이 상당한 옷을 입고 있는 저 여성, 책상에 앉아서 공부 라이브 방송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휙 신체를 훤히 내놓더니 공부하는 척. 자, 이번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몸을 저렇게 이거 진짜 좀 점점 막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말이죠. 저기가 내 방이 아닌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른바 법방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배움의 전당 아닙니까? 여기서 저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잘 수는 있어요, 졸리면. 그리고 꾸벅꾸벅 졸 수도 있고. 잘 수 있습니다. 자도 돼요. 어. 자세요.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도서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BJ는 뭐 자습, 개강, 공부 이렇게 방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이후에 개강인데 힘내야지라고 하면서 공부는커녕 후원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오면 약간 노출하고 또 선정적인 방송을 하면서 결국은 방송을 좀 돈 때문에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가 방이 아니에요. 개인 집이 아니고 학교 도서관이라는 게 문제고요. 개인실이긴 한데 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고 학교 도서관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고 비판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왜 저럴까요, 진짜.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밤마다 휙휙휙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집게로 든 쓰레기를 옆집에 휙 던집니다. 자, 돌아다니다 쓰레기가 보일라 치면 또 집어가지고 옆집에다 저걸 갖다가 쓰레기를 휙 던지죠. 자, 이번엔 큰 비닐을 집더니만 옆집 가로수 아래로 휙 던져요. 당최 이게 쓰레기를 줍자는 건지 아니면 버리자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떨어져 있지도 않던 플라스틱 컵을 집더니 또 저렇게 일부러 바닥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쓰레기를 치우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면 막 버리는 것 같아. 막 버리는 건 아니고 특정 가게를 겨냥해서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제보를 주신 분은 그 카페를 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7년 전부터 이렇게 밤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게 앞에 이렇게 버려져 있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밤늦게 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어 던졌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좀 심해져서 CCTV를 설치하고 봤답니다. 예. 봤더니 놀랍게도 쓰레기를 그렇게 던졌던 사람은 옆 건물 편의점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이 퇴근하고 나면 매일 밤
저 옆에 편의점 사장님이 와서 저렇게 쓰레기를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편의점은 24시간 하니까. 예,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놓기도 하고요. 카페 입구에 던져놓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일부러 꺼내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담배꽁초 보이시죠? 예.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씹던 껌까지 저기 이제 그 카페 앞에 데크입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고스란히 가져다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딱 어느 날 와서 출근해서 카페 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 막 쓰레기가 있어. 치웠어. 다음 날에도 왔어. 계속 있어. 치웠어. 사흘, 나흘 막 계속 있는 거야. 자,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자, 일단은 추측을 해보면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팝니다. 여기 카페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좀 싸웠거나 얼굴 붉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좀 했대요. 아니, 쓰레기를 왜 버리냐? 이거 왜 여기 좀 치워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그걸 내가 왜 칩니까? 바람이 불어서 넘어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CCTV 보여줬어요. 이게 바람이냐? 네 손이 바람이냐? 이건 제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전에 카페 청소 많이 해줬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소한 거하고 그건 쓰레기 버리는 그때고. 거하고 관련성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 말한 이후로는 사실은 CCTV에 있어서 그러는지 쓰레기는 잘 안 버리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많이 보다가 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약간 두렵대요. 약간 또 보복 이런 거.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아유,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거 왜 그러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헬스장에서의 법도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헬스장에서 비어있는 러닝머신을 쓴 게 잘못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30대 여성인 사연자는요, 최근에 그 스포츠 센터에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서 이 러닝머신에 빈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빈자리가 생겨서 갔는데 러닝머신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짐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지만 5분이 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성이 오더니 화장실을 다녀왔다면서 내려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냐, 못 비킨다고 했더니 남성은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냐면서 정말 치사하다고 화를 냈다고 하고요. 한참 그러는 걸 사연자가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했대요. 결국 남성은 떠나갔다고 합니다. 무사히 운동을 끝내긴 했지만 남성의 말대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동을 한 게 정말 치사한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사연자도 그렇고 그 다른 상대방 분도 그렇고 두 분 다 성격이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성입니다. 이봐요 아가씨,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5분이라니. 나 소변 보고 왔어.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전립선 하나는 튼튼하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러닝머신이 혼자 돌아가고 있으면 임자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오? 아니, 그리고 어른이 이 정도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내가 이거 하루 종일 타겠어?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아니에요. 좀 들어보세요. 예, 다음은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아저씨 약간 성희롱 발언. 아저씨 전립선 상태에 전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 계신 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수건을 걸어놓든 텀블러를 놓든 해야지. 켜놓고 자리 비운 게 어딜 봐서 찜한 건데. 그리고 아저씨가 여기 전세 냈어요. 비켰으면 땡인 거지. 누가 아저씨 보고 화장실 가래? 정말 재수없어. 네, 이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사실 헬스장에서 이거 되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찜해야 이게 공식적으로 뭐 찜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사용주의 표시가 있는 건지 규칙도 없는데 되게 그래도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뭐 텀블러가 있다라든가 휴대전화 나도 요즘에 잘 안 묵직하니까 휴대전화 같은 거 놓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아저씨로 일컬으신 분은 러닝머신을 켜놨다는 이유로 자기가 사용 중이라고 표시한 건 잘못된 방법이죠. 러닝머신 켜놨다가 누가 모르고 빈자리인 줄 알고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5분인지 아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점유 표시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혹시 저런 걸로 뭐 이 헬스장에서 좀 분쟁이 있으셨던 적 있나요? 저는 분쟁은 없는데 제가 이제 가끔 헬스장을 가기는 하니까 무슨 그림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딱 다들 몰리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퇴근 시간 이후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가면 러닝머신을 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이 내려오기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 집에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계속 5분 이상 안 오니까 여기 올라가서 운동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뭐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두고 가신 분이 잘못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X를 하기는 했는데 그 헬스장에서 좀 규칙을 정해주던가 아니면 조금 서로 양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나도 저런 경험 있다 아니요, 없다. 저는 뭐 헬스장 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서 또 건강. 예, 저 운동을 이제 그냥 저는 뛰는 그냥 저런 거 밖에서 뛰지 안에서는 잘 안 뛰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이탈을 하면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러닝머신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보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러닝머신이 저 헬스장에 하나 있다. 예.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사파도 그렇고요. 되게 많겠죠. 러닝머신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갔으면 또 기다려요. 기다리면 다 자기 자리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뭐 어디 꼴 발라놨습니까? 딴 데 줄 섰다가 또 그렇게 슬쩍 소변 보러 가시는 분한테 스카가 또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 그렇군요. 근데 사파해 보니까 세 대밖에 없네요. 세대면 조금 슬프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제가 헬스를 안 해서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보통 자리를 못 잡게 물건도 못 올리게 한대요. 그래서 그냥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경미훈님, 5분 이상 비어있으면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이호수님, 서로 양보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쇼님은 이건 헬스장 잘못입니다. 러닝머신을 많이 갖다 놨어야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내달리던 저 SUV 목숨 걸고 자신의 차, 그것도 경차로 저 진로를 막아 세웠던 의인. 그럼에도 고의 사고라는 이유로 자차 보험료 한 푼 받지 못했던 의인, 바로 지금 사진 속 하태영님입니다. 자, 오늘 오전 이천 경찰서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자, 박수! 아, 예. 자, 용감한 시민상도 좋은데 하 선생님의 이 실질적인 피해는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 나가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계신 사방 가족들께서도 그 수리비 내가 대신 내주겠다 연락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아, 정말 이 하태영님도 감동,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도 감동. 그나저나 보험사 박 변호사님 좀 해주라 좀. 좀 해주면 좋겠고 어. 자동차 회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네. 아유. 상표 나오네요. 아, 야! 너 또 그거 뭐해? 야야야야! 아, 야! 미치냐, 개가.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 한 여행 유튜버가 방송 중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무시무시한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반려견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며 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고양이와 토끼 등 반려동물을 여러 차례 학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유튜버. 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자, 한때 구독자 20만 명을 넘게 보유했던 한 여행 유튜버래요. 그런데 동물 학대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채널이 지금 사용이 또 중지된 상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꽤 많이 된 그 BJ 활동을 하던 유튜버인데요. 지금 채널은 못 쓰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보면 그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개를 이렇게 죽였는지 다른 개를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유튜브가 키우는 반려견 중에 하나를 아마 사망케 죽였던 상황이고요. 지난달 29일 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에 있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고소 내용에 보면 아내하고 유튜버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못 참아서 반려견을 죽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여기도 좀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바로 그 직후인데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방송에서 내가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였다라고 실시간 중에 이 시청자들한테 이것을 알렸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채널 사용이 중지가 된 게 아니라 채널을 숨겼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런데 그 동물을 학대하고 심지어 뭐 죽게 했다는 그 방송 영상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유튜버가 평소에 동물을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 뭐 아무래도 좀 보시기 불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너 방송 아니었으면 지금 방송 아니었으면 너 나락갔다 진짜로. 네, 진짜 방송 아니었잖아요. 나락갔어요 진짜로. 오줌까지 싸. 미친놈이네 이거 여기다가. 풀세트네 그냥 풀세트. 아니네 똥이었네. 놀러와. 나 잠깐 마이크 좀 끌게. 잠깐만 여러분 놀러와. 잠깐 마이크 좀 끌게요. 자, 마이크를 끈다고는 했지만 마이크가 계속 켜진 상태로 화면만 돌려놓고 저 짓을 했더라고요. 자, 박 교수님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네. 아, 진짜 욱하네요. 저 진짜 요만한 강아지, 하얀 요만한 강아지한테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졸하게 본인의 감정을 다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아지 한 마리를 정말로 이제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에도 고양이, 토끼도 지금 뭐 학대를 가면서 영상을 촬영했다 지금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한 마리가 숨진 이후에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은 추가 분양을 받았대요. 정말 잘 예쁘게 키우려고 분양을 받았을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화풀이나 스트레스 해소 뭐 아니면은 정말 뭐 영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동물 학대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연구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어린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냥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실제로 이 해당 유튜버 동물 학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13살이 뜻하는 게 뭘까요? 네, 이 유튜버는 지난 6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살에 불과했는데요. 이 중학생임을 알고 있음에도 약 2년 동안 동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소 3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가늠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난해 한 커뮤니티에 피해 당사자가 올린 글, 또 주변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당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1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올까 봐 굉장히 불안했는데 당시 사귀고 있던 유튜버가 그렇게 불안하면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하면서 동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주변 여성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피해자가 잘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내는 것처럼 속여서 허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 이 유튜버, 여행 유튜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행 다닐 때 그 13살짜리 여자친구 데리고 다녔답니다. 어떻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랑 2년 동안 다 만나면서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을까? 2년 동안 맨날 같이 잤어요. 그 여행 갔을 때? 그때도 따라왔어요? 그때 트렁크에 숨어 있었지 그때는. 아 진짜로 가다가? 그때는 트렁크에 숨어서 방송할 때 몰래 숨도 안 쉬고 이따가 밤에 호텔 가서 하고. 그 여자친구도 맨날 데리고 다녔어. 아 그건 맞아. 트렁크에다가 성근이 형 어디 트렁크에 있다가 이게 이렇게 운전하고 있어. 차를 태워갖고 다녔어. 근데 한 번씩 방직하고 우리가 한 번씩 이게 놓거든.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이! '이' 소리 나거든, 여자 소리.
양 변호사님, 그냥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냥. 아니 지금 사람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는 얘기하면서 저렇게 웃고 낄낄대면서 할 내용이에요. 저걸 저렇게 공공연하게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방송이랍시고 내걸고 저걸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이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때 따라가기 싫었대요. 따라가기 싫었는데 트렁크에 태워서 돌아다녔다는 거고 트렁크에 있으니까 뭐 화장실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밥도 굶었다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데 저 유튜버라는 사람이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는 거고요. 심지어 뭐 국내에 있을 때도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CCTV 설치를 하고 친한 언니랑 메시지 한번 했다는데 그거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이걸 안 뺏기려고 하니까 휴대전화로 폭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해외에서 그냥 같이 다니다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폭행하고 거기서 용서해달라고 빌라고 만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빌었던 그런 일까지 있다라는 건데 그 피해자가 지금 10대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저게 어떻게 이게 뭘 얘기를 하고 뭐가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플랫폼의 문제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걸 그건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려 2년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동거하는 그 집에서도 동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이때도 샴 고양이 2마리를 키웠는데 그중에 이제 1마리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고양이를 일단 던졌고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고양이가 숨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자친구랑 정말 사소한 일로 말싸움이 났는데 그 말싸움이 나고 나서 고양이한테 화풀이를 한 거고요. 그 후에도 이제 바카스 병, 유리병도 바닥에 던지고 그 뚜껑은 또 여자친구라는 어린 친구한테 던져서 눈도 다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뒤로도 강아지 3마리도 더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걸 죽이는 게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것만 이만큼이지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여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린 여자친구가 나가면 거기에 대놓고 너 조건 만남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폭행도 하고 그랬고요. 또 네가 손 들고 서 있지 않으면 3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지 않으면 이 강아지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또 폭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는 말이죠. 지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고 가시죠. 저도 1,000만 원짜리 변호사 썼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빵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벌금이 2천 나온대. 네. 형사 변호사를 2명을 썼어. 네. 야! 나 어제 그 고발도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조사로 가는 고발까지 들어왔어. 1,000만 원짜리 변호사. 혹시 1,000원짜리 변호사를 잘못 말한 거 아닐까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고 이거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징역 2년,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고 1,000만 원, 1억짜리 쓴다 해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3세에서 16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추행만 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도 해도 크게 처벌이 받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징역형을 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똑같이 저거는요. 동의가 그 어린 학생이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무슨 사랑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13살짜리 학생에게 사랑이란 말을 자기가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그건 사랑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죠. 보호해야 될 대상. 이 두 분 변호사님이 일단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자, 사실 저희가 이 유튜버에 대한 제보 정말 그동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 행여나 홍보가 될까 봐 또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 사건 반장에 나왔다고 그걸 훈장처럼 자랑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방송을 한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여기저기 온갖 사건 사고에
이름을 올리고 다녔다고요? 네, 앞서 다룬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외에도요. 지난해 한 여성 BJ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 BJ가 남긴 유서에 이 유튜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 해당 BJ를 자기 방송에 초대해서 모욕적인 상황을 유도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별풍선을 받으려고 원전 폭발 사고로 출입이 통제된 일본 후쿠시마의 한 마을을 방문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영구 정지를 당한 이후에는 이 방송 중에 신체 노출 때문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직 격투기 선수인 30대 남성에게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힌 채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30대 남성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형 동생 하면서 호영호재하던 남성 동업을 한 이후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됐다. 네, 두 사람은 2013년 서울의 한 복싱장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는 회원, 또 가해자는 복싱 코치였지만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한 형 동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고 2017년에 유통사업을 같이 하게 됐대요. 가해자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9살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또 이유 없이 대뜸 화를 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8년에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고요. 사업은 그대로 두고 같이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가해 남성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화살이 피해자 동생한테 돌아갔답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뜬금없이 막 화를 내고 욕설을 했다. 자, 그 주기도 점점 짧아졌다는 겁니다. 급기야 폭행이 이어졌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말대꾸 하지 말라면서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니까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뺨을 맞고 의자랑 같이 이제 엎어졌어요. 제 발로 그때부터 찾고 뭐 이렇게 세워서 주먹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이제 글라인더랑 톱니가 돌아가면서 쇠를 자르는 건데 그거를 이제 꺼내더니 손가락을 잡고 지금부터 하나씩 자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가니까 저도 뭐 패닉이 오고 다른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 다 맞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해자가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니까 어떻게 대항할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게 말을 떼꾸로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리고 발로 이렇게 폭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뭐 중간에는 그 흉기 뒷부분 자루로 이렇게 세게 때려서 머리에 상처가 났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건지 뭔지 에탄올을 갖다가 들이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들으셨죠? 그 공부하면서 쇠 같은 거 자르는 그런 걸 가져와서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또 겁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나 달리기 빠르다 이런 식으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감금한 채로 폭행을 했던 겁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며칠 그런 일이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고문을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졸았더니 또 졸았다고 또 때리고 뭐 침을 뱉기까지 했다라는 거고요. 무슨 거짓말일 텐데 자기가 뭐 사람을 고문을 해봤다는 둥, 고문하니까 너도 고문 한번 해보겠다는 둥, 이런 식의 완전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피폐해서 이 정말 의지를 꺾어버린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잖아요. 한계가 저 때부터는 폭행 수위를 더 높이고 뭐 협박 폭행을 해갔는데 몇 가지 큰 폭행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입니다. 너 때문에 사업 망했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가격을 했는데 그 당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유. 무차별로 가격을 당해서 이 왼쪽 강대뼈 다쳤다 그러고요. 또 함몰돼서 눈 옆에 뼈도 부러져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달에는 철제 행거 다리로 엎드려 뻗쳐로 해놓고 수차례 때려서 다리를 절면서 못 걷게 했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2019년 11월 달은 이 가해자가 친구하고 식당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한테 오라고 하더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을 했다라고 해요. 당시 이제 경찰이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괜찮다고 해서 훈방됐다고 합니다.
자, 무려 4년을 저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맞으면 어떻게 하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가해자 지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늘의 실수가 뭘까요? 네, 오늘의 실수는 맨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실수한 걸 얘기해봐라. 그러고 이제 종이에다 써봐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걸 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행동의 실수, 만실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종이에 적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사소해요. 뭐 형과 고깃집에서 얘기할 때 목소리 너무 작게 낸 것, 그다음에 강아지 데리고 와서 발 닦아주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반성문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카톡으로 정리해서 실수를 보내는데 화장실 창문을 끝까지 안 열었다. 강아지를 울타리에 넣지 않고 거실로 돌아다니게 했다. 뭐 환기할 때 서큘레이터를 반대 방향으로 틀었다. 이런 거 이제 잘못했다고 그 목록을 적었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인터넷에서 죄수복을 사게 한 다음 네. 그 죄수복을 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크고 끼친 피해가 커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만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의 그 반성물도 다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저 죄수복을 입혀놨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그쳤겠습니까? 아니요, 돈도 갈취를 했고요.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앞으로 네 사유재산은 없다. 들어오는 돈은 족족 가져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 다음 사업을 구상하겠다면서 사업 자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피해자는 보험 전화 영업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술 보험금, 또 전세 보증금도 달라고 했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도 가져갔습니다. 또 돈 봉투에 어떤 돈인지 적으라고 했는데요. 이 봉투에 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보험 전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얘기를 하고 과는 과외에서 번 돈, 또 F는 아빠에게 받은 용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장볼 목록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고 담배도 사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두 피해자 돈을 써서 구해왔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가스라이팅 학대 사건 보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왜 저렇게 당하고 있어, 바보같이. 신고하면 되지. 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늘 겪은 것들을 뭐 발설하거나 신고를 하면은 한번 두고 봐라. 네가 자살을 해도 나한테 피해를 입힌 거니까 너네 가족들이 대신해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당하다가 실제 집까지 칼을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보복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제 인생은 그렇게 이 사람 뭐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안 맞은 날은 오늘은 다행히 안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맞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오늘은 나를 안 때릴까?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덜 낼까? 그런 생각들밖에 안 들더라고요. 박 교수님, 저희가 이제 지금 딱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이제 군대 내 폭력, 그러니까 오늘 안 맞으면 더 불안하고 막, 요즘 군대는 아닙니다만 그때 그런 피해자들의 그 심리 상태랑 똑같아요. 아주 그런 경우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랑 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심리적인 교묘하고 그 미묘하고 은근한 그런 가스라이팅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도 하지만 굉장히 그 협박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포에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첫 폭행을 했나 니네 가족 인적사항 적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엄마 어쩌고 저 아빠 동생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고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성폭행할 거고 아빠는 죽일 거고 동생도 죽일 건데 너 겁먹는다고 네가 먼저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것도 나를 괴롭힌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은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차로 들어오더니 흉기를 보여주면서 이 흉기를 우리는 작업칠 때 이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또 그 외에도 보면은 휴대전화 검사도 막 수시로 하고 친구들도 다 못 만나게 접촉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렵게 공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뭐냐면 너가 한 잘못 리스트를 쭉 저렇게 적게 해놓고 그걸 보면서 벽 보고 반성하라고. 예? 아유, 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주 크게 가스라이팅 돼 있고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느 날 아마 2023년 5월경이었습니다. 병원을 갔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각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쓰러져서 깬 이후에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 사람 가해자 뒤치다꺼림 하다가 죽겠다. 아니면 보복당해서 죽겠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똑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본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도움을 좀 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거를 모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아우,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멍청하지, 진짜? 아니, 너도 그렇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 고생을 이렇게 사서하게 만드는 거야, 상황을 자꾸? 머리가 안 좋았어. 아이, 도들. 아, 내 주위엔 다 사이코패스밖에 없냐. 내가 기어코 내 인생을 망쳐놨구나. 진짜. 자, 양 변호사님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이코패스 같은데. 누가 누구를 망쳤다라는 완벽하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런 게 이제 계속해서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자, 다행히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인분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도와서 녹취도 시작을 했고요. 저런 것들 이제 바로 녹음한 다음에 본인에게 보내라고 했어.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그 지인이 주변에 이제 또 법조인 지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거는 뭐 고소를 하는 게 오히려 가족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줘서 용기를 내서 이 지난해 여름에 일도 그만두겠다. 당신 폭행이나 협박 같은 거 문제로 분명히 제기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강하게 나가잖아요. 이제 잘못했다 오히려. 그러면서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또 돈도 500만 원 보냈대요. 하지만 고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연락은 안 했다라고 하고요. 수사해서 지난 8월에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빨리 뭐 구속이 되든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뗐다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의 행동이 재물 손괴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사건 처음에 고민중개사 저희 사건 반장이 서브 채널에 먼저 올라갔던 내용인데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보도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학생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어요. 네, 이 제보하신 어머님에게는 중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 가족이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겁니다. 여기 어디 무슨 경찰서입니다. 그러면서 딸이 경찰에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서 그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출석 통지서도 이미 우편으로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의 조정 끝에 딸은 직접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이 딸이 오열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도 매우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자, 착하고 여린 딸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는 완전 청천벽력 아니에요. 게다가 딸이 신고당한 이유가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단지 떼서 재물 손괴. 자, 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머님과 경찰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불법 전단지였고 관리실 보장도 없는 거였고 붙이지 말라는데 강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붙이고 띄지도 않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도 혐의가 없어도 출석을 하라고. 근데 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혐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혐의가 있나요? 이게 재물손괴에 진짜로 들어가는 일인가요? 선생님, 따님께서는요, 재물손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거고요. 지금 만 14세가 넘었잖아요. 책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자,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떼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다고요? 네, 이 사건은 지난 5월 11일에 제보자의 딸이 집에 오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다가 전단지를 뗐고 이걸 붙인 게시자 측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CCTV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아파트 승강기 문이 열리고 여학생이 타서 이제 집에 있는 층수를 누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계속 다듬고 얼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울에 왼편에 거울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커다란 전단지가 붙어 있죠. 여학생은 힐끗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전단지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떼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다시 단장을 하고 이제 문이 열리고 도착한 층에서 내리는데요. 집 현관문 손잡이에는 이 승강기 안에 있던 것과 똑같은 전단지가 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에 따른 전단지에 관리실 명의로 된 도장이 없었고 또 시야도 가리고 있어서 정말 별 생각 없이 뗐던 거라고 합니다. 자, 저게 범죄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전단지가 누가 이렇게 붙였냐면 아파트 내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이 자치 조직에서 아마 게시한 전단지 같아요. 지금 얘기에 따르면 뭐 도장 같은 것도 없고 뭐 지금 하자 보수 의견 모으기에서 부착한 건데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런 전단지로 보입니다. 아마 그냥 썼던 거기 때문에 이 딸은 별 뜻 없이 또 거울에 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떼어냈는데 법적인 얘기를 하면 재물손괴. 재물손괴죄가 무엇을 손괴했을 때 당연히 성립하지만 은닉, 숨기거나 어떤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때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저렇게 가져가거나 그 효용을 해했을 때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에 따르면 14세 이상이 됩니다. 중3. 그래서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손괴죄가 성립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혹시 그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있던 그거 떼는 영상도 준비가 돼 있나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딸한테 야,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는 했지만 피해 없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달랬대요. 가족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자, 그런데 얼마 후 또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는 거죠.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불법 전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걸로 송치가 됐는 거냐고, 검찰 송치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판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송치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속상했던 거는 이거를 저희 딸이 학교 갔다 오면서 이거를 자기가 우편하면서 빼가지고 본 다음에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하면서 우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양 변호사님. 아니 지금 안 그렇겠어요?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라도 제가 받아도 황당할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판례가 그랬었고 경찰서 비슷한 사건에서 검찰 결정서가 있어서 그걸 참조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걸 전단지를 뗐다가 지금 이걸 신고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재판은 넘기지 않는다, 그런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런 어떤 신고한 5건이 넘게 나왔고, 몇몇은 무혐의가 나기도 하고 또 몇몇은 기소유예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내막이 어떤 일이냐면 이른바 그 주민자치조직이라는 데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답니다. 그 주민자치조직하고 입주자 대표의 관리사무소 이런 쪽하고 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각자 입장들을 저렇게 막 적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이 저거를 떼면 그걸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마도 그냥 좀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지를 함부로 떼면 재물손괴가 된다는 판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이 처분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따가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내에 어떤 단체 간의 알력 다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전단지를 게시한 쪽에서는 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또 일부러 뗐을 거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 이 학생은 지금 영문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보자는 관리소에 인가도 받지 않은 전단지를 뗐다고 검찰에 송치까지 되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학생도 헬스장 전단지처럼 느껴져서 별다른 생각 없이 뗐다고 하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맞은편에는 알림 게시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평소 해당 조직이 전단지를 남발하듯이 집 문 앞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붙여놔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요, 이 전단지를 떼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참
해당 경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법을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저게 지금 만약에 뭐 다른 어떤 동네 주변의 상가에서 붙인 거라면 그건 상업적 목적으로 저런 공공장소에다 붙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 주민자치회에서 하자보서 관련돼서 자기네 주장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설령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고 붙인 게 아니더라도 저 전단지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함부로 이걸 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익적인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개인이 임의로 뗐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된다. 기존의 판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거 보시면 떼는 그 여학생이요.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떼고 나서야 이게 뭐지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손괴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치려고 하는 거지 이 학생은 저걸 보면서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뗐잖아요. 그 판단을 경찰에서 저는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경찰에서 그냥 우리의 결정 권한은 아니고 검찰 가서 결정을 하겠거니 미뤘다고 받고는 저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여자 중학생이 저런 전단지를 아파트 내부에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 때문에 휘말리기 예를 들면 경찰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걸 또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저걸 가지고 또 이의제기라고 하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연령도 그렇고 지금 엘리베이터 영상을 봐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저 학생이 지금 주민자치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박 변호사님, 예. 그 양 변호사님이 이제 막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짧게 본인 본인식에 비춰야죠. 어. 그 나이를 다 떠나가지고요. 그런 거를 의혹하고 의사란 걸 고의라고 하거든요. 인식하고 이런 걸 의혹했을 때 저 여학생이 저걸 왜 뜯었습니까? 이거 방해를 뜯었어요? 걸리니까 뜯었잖아요. 그러니까 CCTV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고의가 있어 재물손괴죄 할지 납득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하고 박 변호사님 말씀 다 뭐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학생 당사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송치 통지서를 제가 우편하면서 봤을 때 그냥 너무 놀랐어요. 형사님께서 약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는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치가 됐다는 그 종이를 보고 약간 많이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셨고 왜 제가 죄가 있는지 말해주시질 않았어요. 또 이런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까 봐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아유 지금 저 학생 지금 막 덜덜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 아직 애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도 만약에 경찰서에서 신고됐으니까 뭐 와라 조사받으러 와라 그럼 얼마나 무서울 텐데 그럼요.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인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완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게 전과가 혹시 평생 남진 않을지 아이고. 학생 기록서에 남진 않을지 맞아. 무섭대요. 그나마 다행인 건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이 상급 기관에서 이 경찰서에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경찰서에서는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한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꼬리는 회로 먹겠네. 라는 불안한 요리는 그만. 넓고 고른 열로 끝까지 맛있게. 쿠쿠의 열기 끝까지 간다. 쿠쿠 인덕션. 태클을 따져볼수록 캐펜텍. 이 모든 태클을 한 장에. 캐펜텍. 통증에 빠른 택. 피부에 편한 택. 캐펜텍으로 택하세요. 캐펜텍. JLS 사이언스.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